오늘 주제가 좀 딱딱하죠? 미중 패권 전쟁과 대한민국의 선택이라는 주제인데요. 워낙 작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TV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이 신문 같은데 계속 나왔던 그런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정도 해서 미중 패권 전쟁이 왜 이 시기에 일어나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패권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 패권이란 말 자체가 지배적인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되게 우리가 익숙해 있는 헤게모니, 이제 원래 이제 헤게모니가 그리스어에서 나온 거니까 패권 헤게모니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제 헤저머니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옛날에 우리 서양사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로마 중심의 세계 질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의한 평화 체제를 만들어 간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로마가 상대국들하고 비교해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를 하면서 패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한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대강 이 헤게모니하고 이 팍세라는 말씀을 우선에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작년부터 계속되었습니다만은 미중 패권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민국이 되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중국한테 치이고 미국한테 치이고 올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원래 여러분 이 패권 국가는 두 번째 서열, 그러니까 2인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투르키데스의 함정 내지는 덫이라고 해가지고 대개 패권 국가는 국력으로 봤을 때 요즘은 GDP를 이야기하는데 GDP 총량으로 한 40% 정도 선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될 때 소위 말해서 양털 깎기라고 합니다. 손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좀 놓쳤어요. 여러분 기억 잘 하실 텐데 2008년 금융 환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미국에서. 세계 금융 질서를 지배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은 역사입니다. 일어났습니다. 금융 환란이 일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 질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EU 경제권이나 일본 경제권까지 사실은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후 수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 단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금융 질서에 100% 편입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파가 최소한이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중국 자체가 워낙 크고 거대한 국가다 보니까 전통적인 세계의 공장으로서 수출 시장 역할을 했던 미국과 EU와 일본 시장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이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 중앙에서는 내수 시장 활성화라는 비책을 꺼내죠. 그래서 그 당시에 5,876억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퍼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회를 하죠. 그리고 어쨌건 금융 환란이 일어났지만은 중국은 일정 부분 수출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 빼놓고는 타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경제 성장률을 그 이후도 7에서 10%대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그 간격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좁혀지게 된 거고요. 이 중국이 제조대국의 꿈을 이루는 시기가 2020년이었는데 10년 정도 앞당겨서 제조대국의 꿈을 이루면서 또 금융환란의 여파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경제권은 경제적 체력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던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10년이 세이브되면서 간격이 좁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중국이 커버린 거예요. 10년이 앞당겨진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 총량으로 보면은 미국이 국가 총 GDP가 20조가 넘어요. 중국이 14조가 넘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 전후 수준이 될 거예요. 이미 늦었네요. 그죠? 원래 미국은 패권 국가로서 2위 국가가 국가 총 GDP 40% 정도 될 때부터 양털 깎기를 시작해서 손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금융 환란의 여파 때문에 미처 손을 못 받고 그 사이에 중국이 커져버린 거예요. 손보기 쉽지 않겠죠. 그렇죠?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오바마 민주당 정권이 한 8년 갔는데요. 사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을 본격적으로 감지한 대통령은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가 2017년에 취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과 한 2년여쯤 전이네요. 그렇죠? 그 전부터 이제 일전을 불사할 각오로 준비를 해오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국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14억에 국가 총 GDP가 12조가 넘었잖아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1조 6,9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한 8배 정도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외환 보유고 있잖아요. 요것도 3조 1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가 아마 4천억 달러가 좀 안 될 거예요. 3천 한 6, 700억 달러 될 텐데 요것도 이제 우리에 비해서는 거의 뭐 10배 가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 재무성 국가 채권이 있잖아요. 채권도 1조 1천억 달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되게 부자 나라가 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많이 커버린 거예요. 손보기가 참 쉽지 않을 정도로 참 커져 버렸습니다. 이전에 이런 역사는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일본과 독일이 전후 패전국이었는데 일본은 이후에 미국의 핵 우산 속에서 경제에 전념해가지고 사실 1960년대에 이미 일본은 이전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세기 말에 1800년대 말에 제조대국의 꿈을 이루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두 번째 제조대국으로 폐허를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세계 1위 제조대국인 미국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양털 깎기가 시작된 게 1985년 플라자 합의였습니다. 플라자 합의에 따라서 일본 엔화가 절상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49%, 10년 내에 100%까지 위엔화의 가치가 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제품들의 대외 수출 시장에서의 대외 경쟁력이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30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미국이 제조대국, 과학기술대국이었던 일본을 금융으로 한 방에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본은 최근에 좀 좋아지긴 했지만은 지난 30년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미국이 일본은 손보기가 좋았죠. 왜? 일본은 전후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질서 속에 들어와 있었고, 특히 세계 금융 질서를 대표하는 미국의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다루기가 쉬웠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핵 우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안보적으로 독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군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미국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처참한 결과가 올 줄은 일본도 사실은 상상조차 못했던 겁니다. 어쨌건 결과적으로 잃어버린 20, 30년을 보낸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은 조금 달라요. 이미 중국은 미국 국가 총 GDP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그런 경제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커져 버렸고요. 두 번째는 중국은 일본하고 달라요. 일본은 미국 핵 우산 속에서 고도 성장을 했지만은 중국은 군사적으로 중국 굴기를 하고 있잖아요. 독립적이잖아요. 더 손보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난 1년여 동안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이지만은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미중 기술 대전으로 봐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압박 수단을 극대화해서 중국의 항복을 받아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금융 질서에 중국을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중국이 버티기가 쉽지는 않겠죠. 아이고 외환 보유고가 3조 1천억 달러인데 국채가 1조 1천억 달러인데 국채 팔면 어떡할 거야? 요즘 반도체 시대잖아요.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히토류라고 그러잖아요. 히토류 시장을 압도적으로 선점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옛날에 센카쿠 열도 사태 때 중국과 일본이 일보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히토류를 무기화해가지고 꼼짝마 하니까 일본이 손들었잖아요. 그래서 히토류도 무기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위안화를 절상 안 하고 절하할 수 있어.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미국 중국이 개혁 개방 30년 역사를 성공 신화로 가득 채웠는데요. 사실 중국이 오늘날 이 정도 국부를 거머쥐게 된 것은 개혁 개방 초기에 서방 자본,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자본과 기술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특히 홍콩에 상장된 기업들, 뉴욕에 상장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서방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삼성이나 포스코 같은 데도 외국인 주주가요 50% 전후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액션을 취할 수는 있지만은 딱히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협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특히 시진핑 이후에 대륙 굴기를 내세웠잖아요. 그리고 1대1로도 지금 이 실천을 하고 있고, 또 신형 대국 관계를 미국 측에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꼬리 내릴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버틸 때까지는 버티자, 할 때까지는 하자. 그렇지만 결국은 협상 포인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트럼프 있잖아요. 트럼프는 이제 우리 북핵 문제도 그렇지만은 미중 무역 전쟁이 사실은 트럼프의 재선 가도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11월에 미 연방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작용을 하거든요. 원래 미국 대통령 선거는 국내 경제로 다 끝납니다. 트럼프가 참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 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감한 규제 혁파를 하고 있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투자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경제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트럼프가 써서 미국은 경제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다른 어떤 서방 진영 국가들보다 트럼프 이후에 잘 나가고 있어요. 재선 가도의 청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나 미중 무역 전쟁이 잘못되었을 때 이게 또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재선 가도가 현재 유리하긴 하지만은 여기까지 관리를 하는 차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북한 문제도 연말 정도 되면은 이제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결실이 내년쯤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고요.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도 타결이 되는 시기가 결국은 끌다가 최종적인 거는 연말 연초에 좀 탄력을 받기 시작해서 내년쯤에 타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전격적으로 선거와 연계해서 타결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게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지금 이 줄 세우게 하는데 되게 난감한 처지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나름대로 GDP 기준으로 세계 12위 정도 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무대에서 특히 서열 1위와 2위가 이런 형태로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는 줄을 서는 것을 강요받고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에요. 나중에 제가 대한민국의 선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에 미중 무역 전쟁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지금 막 보면은 여러분 작년에 뭐 첨단 제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500억 달러 어치죠, 그죠? 어치에 대해서 이제 관세율을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또 한 2천억 달러 정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한 10% 정도 그렇죠? 부과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그 2천억 달러 부과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15%를 상향해서 25% 관세를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미국 관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동차 같은 것도요 2, 3%밖에 안 돼요. 근데 25%라는 거는 결국 미국 시장 포기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3단계로 뭐를 생각하고 있어요? 3,250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무시무시하죠. 토탈에서 얼마입니까? 5,750억 달러네요. 5,750억 달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470조잖아요. 그렇죠? US 달러로 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에 해당되는 추가 관세율을 중국 제품에 대해서 때리겠다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원래 여러분
미국이 중국 시장에서 수입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중국이 수입하는 거죠. 중국이 미국에 파는 거가 1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4천억 달러가 훨씬 넘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대적으로 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건 1,2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아니다. 파는 게 5천억 달러가 넘네요. 5천 한 300억 달러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는 게 수입하는 게 한 1,200억 달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한 4천억 달러 이상의 결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거의 한 4천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는 구조예요. 그래서 처음에 트럼프가 너무 크다 폭이 1,000억 달러만 상세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만일에 이것이 미중 무역 전쟁이면은 중국이 그래 1,000억 달러 사줄게, 뭐 간단해요. 미국 무기 좀 사주고 항공기 좀 사주면은 1,000억 달러 금방 됩니다. 그럼 문제 해결돼요. 중국 돈도 있어요. 1,000억 달러어치 바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럼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무역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술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경제혁명 시대 중에서 몇 차 산업혁명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이미 시작이 됐죠? 4차 산업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것이 구소련이 해체된 직후인 1991년입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국은 가장 앞서가는 나라예요.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정보기술 시대인데 미국이 이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적으로 일리면서 초기에 지적 소유권이라고 그러죠. 지적 소유권의 90%를 독점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일본이 한 10% 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한 10% 하고 미국이 70% 하고 기타가 10%를 나눠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그 정도로 산업혁명 시대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막강한 거예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미 도래한 겁니다. 요즘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인공지능이다. 또 뭐예요? 사물 인터넷이다. 빅데이터다. 로봇이다. 자동차 반도체다. 최근에 하웨이로 불거진 게 뭐예요? 5G잖아요. 5세대 이동통신이다. 뭐 등등이에요. 다. 이게 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되고 지금은 초기 단계입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중요한 비즈니스 영역이죠. 미국은 새로운 경제혁명 시대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가장 먼저 준비했고요. 이 시대를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그 다음 주자예요. 그 다음 주자가 중국이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처져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글로벌 기업인 삼성, LG, SK, 포스코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하고 상관없이 기업들이 그 자체 경쟁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충실하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완전히 처지지는 않았죠. 그러나 많이 선도국가들에 비해서는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국은 하웨이가 지금 이 대표이인인데요. 하웨이가
한국이 삼성전자입니다. 스마트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통신 장비, 5세대 이동통신 시대의 통신 장비 업체로 1등입니다. 스마트폰 2등입니다. 노트북, PC 다 생산합니다. 반도체가 잘 안 되죠. 반도체 빼놓고 삼성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매출 규모도 전 세계적입니다. 삼성이 아마 한 140조 이상 했을 거예요. 하웨이가 120조, 한국의 LG가 60조, 2배씩 올리면 돼요. 그런데 이게 작년 2008년 기준인데요. 하웨이를 그대로 살려두으면요, 미래 성장 잠재력으로 보면은 삼성 따라잡는 것은 금방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위기이자 기회인 것은 중국이 적당한 시기에 양털깎기를 해가지고 삼성의 최대 경쟁자고 삼성의 미래시장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시장을 갉아먹을 수 있는 하웨이를 손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손봐서 타격을 받으면은 사실 요즘 정보기술 시대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이클이 짧아서 옛날 산업시대 30년이 아니고 3년이거든요. 중국 하웨이를 3년 정도 지체시킨다, 아니면은 토탈로 9년 정도 지체를 시킨다 하면은 다른 선발 업체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영원히 못 따라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위기이자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하웨이는 어떻게 보면은 하웨이도 지금 최근에 그 5G 같은 경우는 5G 같은 경우는요, 특허 출원 비율이 1등입니다. 세계.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30% 덤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LG U+가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값도 싸고 기술도 좋고 경제적 효용성으로 보면은 하웨이를 선택하는 거죠. 그대로 두면은 하웨이가 전 세계를 휩쓸 뻔했어요. 하웨이가 중국 대륙만 휩쓴 게 아니고 한국도 진출했죠. 동남아 휩쓸었죠. 유럽 휩쓸고 있죠. 물론 유럽에는 에릭슨도 있고 뭐 노키아도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여건이 좋잖아요. 제품의 질 좋고 값이 30% 싸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시장 경쟁력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래서 위기를 느낀 거예요. 거기다가 시진핑 들어서 가지고 시진핑이 2012년에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임명이 되고 선출이 되고 그 다음 해 봄에 이 국가주석으로 선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임 자리해서 당군정을 다 장악을 한 것이 2013년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륙 굴기를 모토로 해서 중국몽을 꿈꾸고, 그래서 뭐 실체적으로 보면은 실천을 했잖아요. 1대1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형 대국 이 관계를 설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가만히 좀 있지. 원래 중국 현대사에서 현자는 덩샤오핑입니다. 덩소평이에요. 100년 동안 도강양해하라고 했거든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일로부터 100년 동안 도강양해하라.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참고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2049년입니다. 2049년까지는 그렇게 가라고 했거늘 시진핑이 오버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시진핑도 토굴 리더십이잖아요. 아버지가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이 숙청 대상이 되면서 정말 힘든 생활을 했어요. 청소년기도 없었고 청년기도 없었습니다. 중고등학교 과정이, 중학교는 조금 다녔는데 거의 생략전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 공부 제대로 했겠어요? 우리처럼 금융고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청강생으로 들어갔다가 중고등학교 교육이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고등교육 받으면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박사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다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토굴 리더십이라는 게 청소년 청년기를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밤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책만 아마 수천 번 읽었을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골수 공산주의자인 거죠. 그렇다고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도 없잖아요. 물론 이제 아버지가 등소평과 더불어서 복권이 돼가지고 개혁개방의 실천자로서 시중진이 전면에 나서죠.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하고 1979년에 미국하고 국교 수립을 하고 개혁개방 정책을 수립한 사람이 바로 시진핑 아버지 시중진이고, 그래서 1980년 제1차 개혁개방의 상징인 광둥성이라고 있잖아요. 광둥성의 제1석이, 성장보다 높은 자리가 석입니다. 석이 정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당 중앙에서 기획도 하고 제1선 현장에서 최고 영도자로서 총괄 지휘를 한 사람이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진이에요. 그래서 시진핑 시대가 아버지 덕택에 도래한 건지도 모르죠. 어쨌건 중국이 잘 살게 됐잖아요. 등소평에 가려져 있지만은 실제 실행 주체는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진이었습니다. 지금 잘 살잖아요. 저 정도면은 1인당 GDP가 10,000불 가까이 됐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14억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단기간에 엄청난 성과를 낸 거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옵니다. 하웨이가 희생태가 된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에서 드러나는 관세를 높이는 압박은 무역 차원이고, 중요한 압박 수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술.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국 업체가 기술 지원을 받지 못했을 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심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장이 없이 뭐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퀄컴이다, 인텔이다, 마이크로소프트다. 지원 없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껍데기밖에 없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메시아입니다. 요즘 보면 그런 미국을 배반하는 일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일 단위로 자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삼성 반도체 신화가, 삼성전자 신화가 왜 창조됐는지 아세요? 물론 이병철의 해안도 있죠. 그래서 1983년 기흥 공장에서 D램 최초로 생산했잖아요. 타이밍이 기가 막혔던 거죠. 1985년에 플라자 합의로 일본이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일본을 바쳐왔던 전통적인 제조업 제 영역에서, 전자 영역에서 소니다, 파나소닉이다, 아이와다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업종에도 여파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다 무너졌어요. 그나마 토요타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다시 이제 회복을 했지만 그 당시에 그랬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삼성의 길이 열렸던 거예요. LG한테. 그 일본의 공백을 대한민국의 삼성과 LG가 대신했던 거예요. 물론 삼성과 LG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큰 틀에서 일본을 양털 깎게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공간을 준 나라가 미국이 의도했건 안 했건 미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경제 신화 쓰는 거 쉽지 않아요.
고마움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인 정보기술 시대에 미국과 함께 줄 서가지고 잘 나가서 지금 현재 국가 총 GDP 서열 12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해서 맹실상부한 선진국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잘했고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이 효자 노릇을 했지만은 결정타는 미국의 2인자를 허용치 않는 양털깎기 정책에 따라서 미일 전쟁에서 패한 일본의 산업이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채운 거고, 미국이 또 우리 대한민국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미국이 은혜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중국에 대해서 양털깎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준비가 잘 된 나라가 압도적인 1위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 미국하고 독일하고 일본하고 영국 정도. 그 다음이 중국이라니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나갑니다. 전기차 시장이요, 중국이 1등이에요. 태양광 중국 1등입니다. 우주항공산업 아시아 최강이에요. 중국이 특정 분야에서는요 잘 나가고요. 3차 산업, 2차 산업혁명 시대에 3차 산업혁명을 100% 메스터하기 전에 중국은 후발주자로서 뛰어들어 봐야 경쟁력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느 정도 산업화가 완료가 되었을 때 미래 시대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중국은 준비를 해가지고 현재 가장 준비가 잘 된 국가 탑5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깨지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대한민국이죠.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은 원천 기술이 좋습니다. 탄탄해요. A급이에요. 대한민국이 반도체는 세계 1위지만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B 플러스예요. A급이 안 된다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국이 국가의 총체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영역별로 세계 1위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이 중국 시장에서 팔아먹을 거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 뭘 먹고 살 건데? 단 하나, 반도체밖에 없었어요. 전통적인 제조업,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중국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살아남은 영역이 반도체밖에 없어요. 미국이 양털깎기 안 했으면은요 반도체도 중국이 반도체 굴기 해가지고 10년 내에 삼성 잡았겠죠, 하웨이가. 그럼 대한민국은 뭐가 됩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수출로 밥을 먹고 사는 나라가 팔아먹을 거리가 없어 봐요. 인접국가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에서 팔 게 없는데 뭘 먹고 살 건데? 없잖아요. 이 위태위태한 시기에 미국이 또다시 대한민국의 구원투수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미국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우리의 동맹국 미국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식민지 시대부터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독립전쟁을 할 때도 칸그리게이셔널 처치라고 해서 해중교회가 사실은 도덕적 지적 기반을 견고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오늘날 아메리칸 리퍼블릭이 있었던 거고요. 하버드 대학의 유래도 하버드 신학대학은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이 원조입니다.
그런 거예요. 미국은 타운이 조성되면요, 센터에 교회를 먼저 세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타운이 형성이 돼요. 우리는 항상 학교가 먼저 서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정말 미국은 멋있는 나라예요.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질서를 주도하는 것은 물론 인간성도 되게 좋습니다. 미국 사람들 사랑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간용이 지배합니다. 개개인 보면은 정직해요. 사회적으로 보면 투명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배울 것밖에 없어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의 형제국가 미국을 배반하는 행위를 더 이상 자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하향평준화시켜서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과 동일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끼리 잘 먹지는 못하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어깨동무하면서 잘 살자.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자가 돼서는 좋지만 부자가 가난한 자가 되면은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죽어야지. 거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가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북한은 김정은 1인 수령 체제 아닙니까? 공산정권하고 민주정권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주 상하이 총영사로 3년간 공관장을 했잖아요. 북한을 간접 경험을 한 겁니다. 중국 공산당을 통해서 북한 노동당을 겪어본 거예요. 중국 주민을 통해서 북한 주민을 본 겁니다. 중국의 태자당을 통해서 김정은 백두혈통을 본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민주국가, 공산국가의 가장 큰 차이는 국민의 기본권, 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장전, 인권이 없단 말이에요. 1인 수령 김정은 빼놓고 호위무사들 10% 기득권층 빼놓고 90%는 전부 개돼지예요. 개돼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짐 싸서 평양 가세요. 지금 청와대에 종북 주사파들 31명이 1980년대 전대협 수뇌부죠. 임종석을 비롯해서 31명이 비서관급 이상이 있습니다. 주사파라는 게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집단지도 체제인 중국 공산당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오직 유일 수령 김정은만 있다고요. 자유를 가진 자와 자유를 향유하지 못한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겪기 전에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결기 가져야 되겠죠. 박수 한번 치세요. 그럼. 자, 여러분, 이제 다시 또 돌아갔어요. 자, 여러분, 이제 무역 전쟁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가서 결국은 이 대표적인 업체인 하웨이 이제 손보기를 하면서 아주 세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이제 중국이 합의를 하게 될 거고요. 미국도 테러를 조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금융시장 개방이죠. 만일에 이 단계에서 중국이 말 안 듣잖아요. 아니, 무역전쟁으로 걸었는데도 버티겠다. 2단계로 기술전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하웨이가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그래도 버티겠다. 마지막 카드는 환율 조작국 지정입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중국은 알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면서 트럼프의 요구를 일정 부분, 전체는 아니겠죠, 수용하면서 결국은 연말 연초 내년쯤에는 극적으로 타결이 될 텐데, 우리는 이 무역전쟁, 기술전쟁, 금융전쟁이 치러지는 이 시기 동안에 표류하고 있는 중국의 첨단 산업 영역에서 삼성과 LG와 SK를 내세워서 이 시장 잠식을 빠른 속도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삼성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세요? 삼성의 이정희가 인신구속을 1년을 당했어요. 대한민국 재벌 욕할 것도 없어요. 재벌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R&D 투자도 합니다. M&A도 할 수 있어요.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데 언제 기술 개발하고 앉아 있어요? 돈 주고 사야지 기술을. 그렇잖아요. 자동차 반도체 시장의 1위 네덜란드 NXP, 지금은 2위가 됐습니다. 2, 3위가 합병해가지고 돈 주고 사면 돼요. 언제 기술 개발하면 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재벌들이 그게 좋은 겁니다. 이 위태로운 시기에 돈이 많으니까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인신구속이 되면 의사결정이 내려지겠습니까? 안에서 아무리 보고를 받더라도 결정을 못해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애국자 이재용을 1년 동안 인신구속을 하는 이 정권의 하수인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도 삼성이 참 잘하고 있고요. 이 삼성이 향후 2030년까지 133조를 투자한답니다. 정부도 칭찬 좀 해야죠. 정부도 뒤늦게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편으로는 이 삼성 이 바이오를 통해서 압박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퇴로는 조금 열어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게, 삼성도 삼성이지만은 그 용인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형성하는 거, 이 가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서 했잖아요. 잘한 겁니다. 저는 잘한 거는 칭찬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집권 지금 3년 차인데 잘한 게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칭찬을 더 해주고 싶어도 칭찬할 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경제망통, 외교망통, 망통 정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 비판은 이 정도 하고 다시 이제 미중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은 그렇게 날 거고요. 그러면은, 야, 미국이 세기는 세구나. 여러분, 미국의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미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중국하고 미국의 격차를 저는 100년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현재 모습은요, 1918년 1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하고 비슷해요. 그때 미국이 제조대국으로서 세계 총 GDP 1위였습니다. 30%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계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었고, 신생 미개 국가로서 제조대국으로서 1위 국가였던 미국을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조대국으로서 GDP 30% 차지해봤자 별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중국이 미국의 3분의 2 왔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이 지금 현재 세계 총 GDP 한 24, 5% 정도 차지할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그 3분의 2니까 대강 차지하는 비율은 여러분들이 산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됩니다. 자, 1918년 미국, 100년 갭이 있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미국의 3분의 2라는 것은 경제 질서에서 제조대국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 것은 제조 역량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 질서 총량을 이야기할 때는 제조대국의 꿈을 이루고 한 단계 앞이 되는 게 과학기술대국과 금융대국으로 도약하는 거거든요.
과학기술대국은 기술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고 금융대국은 금융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조대국의 성공 역사를 썼던 나라들은 대개 과학기술대국까지 가요. 그래서 중국은 이대로 가면은 과학기술대국까지는 갈 겁니다. 그러나 금융대국은 쉽지가 않습니다. 금융패권을 잡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US 달러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실제 통화량 기준으로 봐서 83%입니다. 외환 보유고 봐도 60%가 넘어요. 이런 달러를 미국이 원가 1달러에 100불짜리 달러를 제조하는 나라예요. 이게 미국이라니까요. 금융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금융대국으로서 미국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과학기술대국으로서도 똔똔대는 게 제가 볼 때는 2050년 정도,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은 경제질서적인 영역에서 보면은 제조대국에서 그 다음 단계 도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과학기술대국 도약도 앞으로 30년 후고 금융대국은 꿈으로 끝나겠죠. 이 격차를 상상해 보세요. 경제질서, 미국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까지 미국이 다 잡고 있어요. 미래시대잖아요. 이 미국을 어떻게 잡아서 경제질서를 중국이 미국을 이깁니까? GDP는 이길 거예요. 인구가 많으니까 2025년 빠르면 늦어도 2030년이면 GDP 총량은 비슷해질 겁니다. 그러나 GDP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미국도 1918년에 세계의 변방으로서 이미 30%를 차지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패권 국가였던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제조대국 꿈 이루고 나서 돈 많잖아요. 과학기술대국의 꿈을 1차 대전 1914년부터 45년까지 30년 동안 과학기술대국의 꿈을 이루고요. 그리고 금융패권까지 잡게 됩니다. 쉬웠던 것은 미국의 형제국가가 영국이잖아요. 영국의 통화가 파운드인데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영국은 파운드 하의 세계 통화로서의 기능을 포기합니다. 무주공산이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이 종전되기 1년 전인 1944년 뉴저지의 브레튼 우드 협약을 체결을 해서 미국이 맹실상부한 금융패권을 인수를 하게 되죠. 금융질서 장악은요, 전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장악이 안 됩니다. 과학기술 패권까지는 장악할 수 있어도요, 금융패권은 바로 전쟁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2050년 정도쯤 과학기술대국의 꿈을 이루고 이제 중국이 금융패권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전을 하게 되면은 전쟁을 겪게 되겠죠. 여기서 이겨야 중국이 패권을 지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2050년도 안 된다는 거죠. 2100년 정도 되면은 붙어볼까? 그렇지만 2100년이 지나도 옛날에 그 고대 로마와 우리 동양의 한 나라 정도 해서 각 지역 강국으로서 패권을 쥐고 있는 공생공존하는 그런 구도로 가는 거지, 미국 문명은 오래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 질서에서 과학기술 질서와 금융 질서를 여전히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군사 질서예요. 군사 질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유,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미 국방비 지출이요, 작년이 7천억 달러였고요, 올해가 아마 이 8천억 달러로 늘어났을 겁니다. 중국이 1,500억 달러예요. 그런데 중국은 안 밝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2천억 달러로 보자고요. 그래도 몇 배입니까? 4배죠. 그런데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서방 진영의 패권을 잡잖아요. 이 패권을 지탱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경제지만은 뒤로는
군사력이 받쳐줬기 때문입니다. 군사 패권 국가예요. 몇 년 역사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거의 63년인가요? 거의 70년, 그렇죠? 예. 74년이네요. 아직도 산수가 제대로 됩니다. 74년 군사 패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여러분 74년 동안 축적된 미국의 군사력이 최근에 그나마 군사비 지출을 많이 한 중국 요 몇 년하고 비교해서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런 게임이 안 돼요. 중국이 내세워봤자 육군이에요. 육군. 머리수가 많으니까. 현대전이 육군으로 합니까? 해군으로 하지? 해군에 뭐가 들어가요? 항모전단에 공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해공군이 군사력을 가늠합니다. 미국은 1개 국가의 군사력, 1개 국가하고도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것을 항모전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항모전단이 10개나 있습니다. 세계 10개 국가하고 전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예요. 옛날에 이라크 전쟁 때 그 엄청난 화력 봤잖아요. 원격으로 하는 거. 무시무시해요 이게. 중국 아직 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질서인데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민주주의가 좋습니까? 민주주의가 좋잖아요. 국민이 주인인데. 공산주의는 노동자를 팔고 농민을 팔아가지고 노동자 농민 출신 중에 기득권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또 재앙으로 군림하는 구조예요. 버림받는 체제죠. 노동자 농민을 팔아서 혁명을 하고 혁명가업을 성공해서 기득권이 되면은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소수 10%가 주인된 체제가 공산체제예요. 전제왕권과 똑같습니다. 더하죠. 그런데 민주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민주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 요즘 살기 좋습니까? 그렇거든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를 누리는 게 그냥 최대의 특권이고, 시장경제 얼마나 멋있어요. 법치국가. 민주국가의 최대 특징이 법치잖아요. 법대로 하면 되는데, 미국은 법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멋있게 정착된 나라예요. 한국은 냉정한 의미에서 법치국가 축에도 못 끼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있습니까? 저는 미국 변호사인데요, 대한민국에 사법정의는 없습니다. 옛날에도 없었고 특히 이 정권 들어서 없어요. 법치국가입니까? 국민들의 법의식도 아직까지 후진국 수준이에요. 법치국가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려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의식이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후진국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법 집행하는 당국도 법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만하게 보게끔 하는 풍조를 만드는 게 국가고, 국민들한테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거죠. 상권 분립되잖아요. 견제와 균형이 돼야 나라가 제대로 갑니다. 이 나라의 상권 분립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정권을 잡은 자들이 사법부를 접수했잖아요. 대법원을 접수하고 헌법재판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헌법재판소까지 인용에 필요한 인원들을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법부도 내년 총선 지나면 다 장악할 겁니다. 무능한 보수 우파는 결국 망할 거예요. 전쟁 준비를, 전쟁을 치러야 하는 병사들로서 ABC도 안 돼 있는 이 땅의 보수들은 다음 전쟁에서도 지도 마땅해요. 바보들 같아요. 쟤들은 목숨 걸고 전쟁 준비를 하는데 이쪽은 보면은 미스터 스투피들이 다수예요.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전히 여당이 다시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그 다음 대선에도 이기겠죠.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2027년 대한민국 역사를 보자고요. 이대로 가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상상할 수 없는 지상낙원으로 가게 될 거니까요. 박수 한번 치주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흥분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흥분하고, 저는 애국심이 좀 있는 편이에요. 한 1% 정도 있어요. 대한민국 평균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들 내지는 정치인들 애국심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1%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1%는 된다고 확신을 하니까 애국적인 충정으로 말씀드린 걸로 생각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대한민국이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고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선택 잘못해가지고 썰렁 좀 쓰겠습니다. 깨진 역사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명청 교체기 때 줄 잘못 써가지고 이 뭐죠 여러분, 정매호란 때 1차, 그 다음에 2차가 병자호란이죠. 다 이제 청나라의 전신인 후금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실 초토화됐잖아요. 냉정한 의미에서 호란이라고 하니까 이 전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은 큰 전쟁이에요. 이게 처절하게 깨진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1866년 제너럴 시먼호가 통상을 요구하면서 평양에 왔을 때 전소시키면서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대원군이 위정척사하면서 개혁 개방을 하지 못하고 2차 산업혁명의 도단 물길 속에 편성하지 못해서, 그 당시 2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편성했던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이고요, 2차는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이태리, 캐나다, 미국, 일본, 오늘날 서방 G7 국가가 바로 1860년을 전후로 해서 도도하게 다가왔던 2차 산업혁명에 조인했던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아직까지도 150년이 지나도록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줄을 잘 서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그때 줄 잘못 서가지고 우리 한민족은 정말 100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또 반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줄 잘못 서가지고. 3차 산업혁명 줄 잘 썼잖아요. 4차 산업혁명도 정부보다는 글로벌 기업이 잘해서 그럭저럭 현상유지 플러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경제혁명을 주도하고 정치혁명에 성공했고 여전히 세계의 헤게모니를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나라가 여전히 미국이고, 이 역사는 앞으로 100년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류 질서를 거부하고 1866년으로 다시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풍요 시대에 30년 동안 잘 살았고, 고생하던 시절 여러분 다 보냈잖아요. 우리 기성세대는 고생도 하고 잘 살기도 하는데, 우리의 아들, 딸들은 풍요 시대에 자라나가지고 고생 고차도 모릅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한많은 역사를 다시 물려줄 겁니까? 이거는 적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옛날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했잖아요. 제가 공관장을 하던 시기에 그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실속 챙겼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미중이 패권 전쟁을 할 때는요, 이것이 단순히 경제 전쟁이 아니고 무역 전쟁이 곧 왜 하웨이를 선봉했어요? 안보 전쟁이라니까요. 하웨이가 이동통신 장비 업체 2018년 기준 31% 세계 점유율 1위고요. LG 하웨이가 이것을 쓰는데 한미동맹 체제 하에서 우리 한국 측하고 미국이 소통하는 것을 감청을 당하게 될 텐데,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게 불안해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 우리는 버려지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중이 헤게모니 쟁탈전 깜도 안 되지만은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이름 짓더라도 한쪽에 줄을 서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중간하게 줄 잘못 서면요 깨집니다. 강해군이 외교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럭저럭 중립 외교 해가지고 버텼는데, 아니 후금이 베이징을 점령하고 청나라를 세우는데 역사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미래의 주류 질서는 청나라인데 여전히 명나라에 충성하고 있으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런데 기껏 해방정국을 맞이하고 군정 3년 거치고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이 동족상전에서 그 엄청난 피를 흘리고 미군도 연합군하고 합쳐서 유엔군하고 합쳐서 4만 명 이상이 사망자가 4만 명 이상인데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거부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1910년 프린스턴 대학 국제정치학 박사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그 정도 국제정치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요 식민지 조선시대를 청산한 지 직후에 그 당시 초등학교만 나와도 면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식인이에요. 초졸이 지금 대졸보다 나았다니까요. 그때 그 시기에 미국의 프린스턴에서 1910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배제학당 시절부터 한성 감옥에 도옥생활 몇 년 하면서 썼던 칼럼을 보면요 20대 초반에 그 당시 배제학당 학력으로 정치학 박사 이상의 칼럼을 생산했던 사람이 이승만이고요. 이 이승만이 해방전국에서 한국전쟁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싫다고 도망가는 미국의 대통령을 방공포로 17만을 미국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석방을 해버리니까 미국 대통령이 깜짝 놀라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반강제적으로 체결을 해서 미국과 양자동맹이 된 거 아니에요. 아니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데 해방전국에서 아프리카 수준밖에 안 되는 신생 미국 국가 대한민국을 하고 동맹하고 싶겠어요? 지금으로 치면 1위 국가하고 180등 정도 되는 나라가 자존심 상하게 양자동맹으로 가느냐고요. 이게 이승만이 그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한미동맹 체제가 구축이 되고 군사적으로 미국의 우산 속에, 미국의 우산이 없었으면 북한에 의해서 벌써 적화 통일됐어요. 제2의 한국전쟁 벌써 일어나서 우리는 빨갱이 국가 됐다니까요. 미국이 우리를 지킨 거예요. 이게 발생 가능할 수도 있었던 한국전쟁을 막아준 사람들이 미국이고, 이 근간이 되는 것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고 한미동맹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부를 부정을 하면서 지 애비도 없는 자식이기를 자청하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 도대체 제정신이냐고요. 이게 애비가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부는 이승만인데 이승만을 부정하는 사람은 나는 스스로 내 애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제가 상해 총영사 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념하면서 예산에도 없는 1억을 끌어가지고 강감찬호를 유치를 해가지고 그때 그 선열들의 만국의 한을 제가, 왜냐하면 국가의 조건이 그렇잖아요. 영토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국군 해군 함정 강감찬호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 다음에 교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국 선열들한테 그나마 해군 참모총장 설득을 해가지고 예산도 없던 1억을 끌어내가지고 그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해서 세운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엄청난 위태로운 상황을 보면서 제가 잠이 오겠어요? 왜 제가 신의 한수에 가서 일주일에 5번씩 돈도 안 받고 발런티어링 하면서 피를 쏟는 패널 하고 그 다음에 카멘테이터링 하면서 이렇게 가겠어요? 제 마지막 남은 1%의
애국심으로 저는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할게요. 대한민국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이전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정말 제발 우리나라가 다시는 그 구질구질한 역사 속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늘날로 치면은 상위 10%, 파워 엘리트 빼놓고 90%는 지금 아프리카 난민 수준이었어요. 조선 500년 동안 인구의 90%, 사 빼놓고 농공상 천민들의 삶은 아프리카 수준 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그렇게 되돌리고 그런 척박한 땅에서, 그런 나라에서 다시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원치를 않으면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은 위대한 선택을 해서 3차에서는 우리가 12국가가 됐지만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탑 5로 도약을 해서 5차 산업혁명이 올 때는 팍스 코리아나 한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어서 세계 1등 국가가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